예, 이번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이 쇄신 작업에 착수하긴 했지만 개파 갈등은 점점 짙어지는 모습입니다. 한편 선거에서 압승한 국민의힘의 차기 당권 경쟁 구도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원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대선에 이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패배한 민주당, 선거 패배 원인 그리고 당 쇄신을 둘러싸고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당 안팎에서 커지고 있는 이재명 책임론과 관련해서 이번엔 민주당 내 강경파인 이 철험회 소속 의원들이 반격에 나선 상황입니다. 지금 민주당 내 갈등은 계속해서 격화하는 모습이거든요. 예, 이게 연이은 패배라서 어쩔 수 없는 과정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민주당은 그야말로 87년 민주주의를 뭔가 끌고 온 한국의 정치 세력인데요. 예. 민주화 이후에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완성이 되면 그때부터 당의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정치를 보면 두 번의 정치 교체가 진보와 보수를 각각 해왔는데 이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집권이 민주당으로서는 두 번째 또다시 집권하는 이런 행식을 가졌기 때문에 예. 그런 이후에 이제 이런 당이 나가야 할 어떤 정책적 문제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흔히 우리가 말하면 개파라 그러면 예. 정책을 가지고 다투기보다는 리더십, 그러니까 누군가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다투는 걸 개파라고 그러는데요. 이 개파적 어떤 갈등이 점점 심해지면 당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결국은 누구의 탓이다, 누구의 잘못으로 이런 패배가 가져왔느냐 이런 식으로 인물 중심으로 가게 되는데 민주당의 핵심이라든지 이런 거는 인물로 갈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이념, 정책, 그리고 당의 문화, 그리고 난 이후에 선거의 어떤 전략 전술 이런 쪽으로 가야지 인물 중심으로 간다면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인물 중심의 개파 갈등,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의 발언이 갈수록 좀 수위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재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 전 대표를 겨냥해서 본인 대권 행보로 당을 이용한 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 또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죽이기가 기획된 것이다. 기획설도 지금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일명 친문계 반박에 친명계가 지금 반격하는 이런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일단 지금부터 시작이다. 예. 네, 이렇게 지금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본격적으로 아마 이 갈등이 심해지는 시기는 아마 전당대회를 이제 앞둔 그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그때까지는 아마 계속 고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차기 당권입니다. 예. 8월 달 지금 전당대회 예고돼 있는데 그때 누가 당권을 잡느냐 이 문제가 지금 가장 뜨거운 그런 감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김 소장님께서는 굉장히 당위론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인물 중심의 이제 그런 경쟁, 개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당들은 여전히 인물 중심으로 움직여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차기 당권을 놓고 이제 다투는 이유도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예. 차기 당권을 쥐어야 2024년 이제 총선 때 자기 사람들을 많이 공천해서 자기 사람들을 당내 많이 좀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자기 조직을 이제 강화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그 다음 당내 대권 당내 경선 때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 이제 이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재명 그 의원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이제 거기에 거의 올인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 좀 생각이 들고 당연히 이제 다른 개파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또 당 주도권을 잡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벌써부터 지금 이제 싸움을 시작한 건데 아직까지는 예열 단계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시작이다. 양측이 대립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역시 차기 당권을 둘러싼 선점을 위한 그런 갈등이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직접적인 대응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는 7일에 이제 국회에 처음으로 등원을 할 것으로 전해지는데 개파 갈등부터 해가지고 이제 있을 새 비대위 구성 그리고 앞으로 있을 전당대회 시간표 확정까지 이재명 의원이 그래도 당에서 해결해야 할 역할들이 많이 요구가 될 텐데 앞으로 이 의원의 행보 그리고
이 국회에 입성해서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인가 여러 가지로 좀 관심이 모아집니다. 어떻게 예측하시는지요? 네, 이재명 의원이 가장 민주당의 지금 핵심 초점이지요. 그러니까 개항을에 출마한 것도 결국 이후에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나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나갔던 것이고 예. 이제 그게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이 어떤 입장을 내느냐 여기에 이제 민주당의 앞으로의 그 갈등이든 전망이든 이렇게 걸려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앞에 말씀하신 대로 당 대표가 2년 뒤에 있을 총선의 국회의원들을 공천하는 것에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면 예. 여기가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어떤 개인이 당대표가 되고 그 당대표 중심의 공천이 된다면 국회의원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어떤 당대표가 쥐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 그게 양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핵심은 이재명 의원도 뭘 해야 되냐면 정당에서 당대표의 권한을 시스템이라든지 공천에서의 컷오프란 이름으로 사전에 탈락시키는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혁신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할 거고요. 예. 보다 더 좋다면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가 차기 당대표에 대한 본인의 입장, 그러니까 이렇게 출마할지 말지를 분명한 태도를 밝히는 것, 이런 것이 조기에 이런 갈등을 줄이는 한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당 운영은 사천이 된다든가 그 당대표 중심의 국회의원을 공천하지 않는다는 그 보장이 된다면 이 쓸데없는 어떤 개판 논쟁보다는 민주당의 어쨌든 뭔가의 민생을 해결해 나가는 솔루션 중심으로 그 당이 어떤 정책적 능력이 있는가를 보여주고 그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초점이 맞춰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책임론으로 지금 당내 안팎에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의원 당권에 도전할 것인가 그 부분도 관심이 모아지는데 역시 당권에 도전하리라고 보십니까? 네, 당권에 도전할 생각이 아니었으면 조금 전에도 이제 김 소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굳이 개항을에 출마하지 않았겠죠. 예. 예, 그런데 굳이 개항을에 이제 출마한 이유는 그러니까 본인 중심으로 어찌됐건 당을 지금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의 반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 과정에서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그 당시 이제 대선 후보가 당을 사실상 장악하면서 당을 좀 바꾸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예.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던졌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예, 그래서 기억이 이재명의 민주당은 과거의 민주당하고는 달라져야 하고 또 달라질 거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 이재명의 민주당화를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의 민주당은 문재인의 민주당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바꿔서 차기 대권에 도전해서 그리고 정권을 되찾아오자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수많은 갈등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그런 대목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내에서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의 주력군은 친노친문계였잖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문재인의 민주당 맞았습니다. 예, 그래서 청와대 정부라고 얘기할 정도로 당청 관계의 갈등도 없었고 청와대에서 결정하면 그대로 그냥 당은 집행하는 그런 정도로까지 일체가 돼서 움직였단 말이에요. 이른바 원팀 정신으로. 자, 그런데 이제 이재명 그 의원 입장에서는 자기가 좀 더 확고하게 다음번 차기 이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고 또 그 과정에서 당에 일치된 어떤 역량을 이끌어내서 차기 대선에 임하게 하겠다라고 본다면 이게 이재명의 민주당화는 불가피한 거죠. 그래서 그 싸움을 제가 보건대는 이미 그 이번 지방선거 결과 나오기 전부터 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개항을 출마는 당연한 거고 그 연장선에서 사실은 박지원 위원장의 그 돌발 선언, 예. 그것도 사실은 그 배후에 이재명 그 의원이 있다 이런 이제 분석이 많이 나온 바가 있는데 상당히 개연성이 있는 얘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김남국 의원 발언 나오긴 했습니다만 예. 나머지 개파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이재명 죽이기 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예. 제가 보건대는 친명계가 이미 지방선거 패배를 예감하고 벌써부터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역시 좀 같은 생각이신가요?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그 점은 이제 이게 좀 개파 중심의 분석을 하다 보면 이게 이재명을 따르는 국회의원들이나 뭐 철험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행태로 보통 이제 규정이 돼 있는데 그 입장에서 보면 사활을 걸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긴 한데요. 지금 현재 이제 민주당의 어쨌든 핵심을 두고 본다면 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5년 동안 한 것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정권이 교체됐고 10년 주기가 5년 주기로 깨졌기 때문에 이게 하나 있는 거고요. 또 이재명 후보가 했던 대선을 평가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2020년 180석 가까이를 만들어준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과연 이 당을 제대로 이끌었냐, 이 세 개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지만 이 세 개를 다 평가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런 중요한 평가는 두고서 마치 지방선거에서 승패 여부만 가지고 이렇게 다투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결코 뭐 문제 해결도 되지 않을 거고요. 그냥 우선은 지금 뭐랄까요? 그러니까 일시적이고 지금 현상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지 아주 근원적 원인과 그 속에 구조적 모순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는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2달이 채 남지 않은 8월 전당대회까지 이제 당을 이끌 비대위원장이 누가 될 것인가 역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론되는 인물들이 있는데 보면 뭐 유인태 전 의원 같이 원로급 인사들 또는 개파색이 옅은 좀 다선 현역 의원들이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좀 어떤 인물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일단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만약 8월 전당대회를 한다면 2달이 안 남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역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혁신을 강조하더라도 우리가 2012년에 박근혜 위원장이 새누리당을 만들면서 이렇게 뭔가 시도한 게 핵심 그 비대위로 성공을 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그 비대위원장이 강력한 대권 후보이거나 국회의원 총선에서 공천을 과감하게 실현해서 인물 교체를 실현할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예. 그 이후에 보면 2016년에 김종인 비대위 민주당에서 와선 그런 경우에는 문재인 당대표가 물론 뒤로 한 발 물러난 상태에서 국회의원 공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다음에 2020년에 또 김종인 위원장이 국민의힘에 가서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완전한 총선의 패배 이후에 새로운 당을 만들려고 하는 그게 시도됐을 때 그리고 10개월 가까이 약 1년 가까이 비대위원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2달을 남겨놓은 상태에서의 비대위원장은 예. 그 누가 하더라도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비대위원장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원만한 사람이 뽑히든 아니면 관리형이 뽑히든 큰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시간적인 측면에서 한계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평가를 해주시긴 했지만 지금 이렇게 당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그래도 좀 강한 리더십을 가진 비대위원장이 이끌어야 된다라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떤 인물이 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이번에도 지금 관리형 비대위가 또 들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전당대회 전까지 상황 관리만 하는 거죠. 예, 어느 쪽 편을 딱히 들지 않고.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혁신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기 당대표를 그야말로 개파 수장을 내세울 거냐 아니면 정말로 그 당의 전반적인 혁신을 이끌 만한 인물로 내세울 거냐. 이 문제하고 이건 좀 연결이 돼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라고 하는 영선의 30대 파격적인 대표를 선택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그런 상황으로까지 또는 그 이상의 상황으로까지 뭔가 변화된 모습을 민주당이 이번에 보여준다면 아마 다음번 총선 같은 경우에는 희망을 좀 걸어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봐요. 자, 근데 그런 인물을 만약에 이제 뭐 어떤 방식으로든 데려오든 외부에서 데려오든 아니면 내부에서 그런 사람을 발굴해내건 그런 사람을 당대표로까지 끌어올리는 비대위가 되려고 한다면 정말로 혁신적인 비대위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당연히 기존의 개파 수장들 예. 이재명 의원까지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밀고 갈 수 있을 정도의 추진력 같은 것이 예. 있어야 할 것이다. 자, 그런데 실제로 과연 그렇게 될까? 제가 보건대는 그 가능성은 별로 높진 않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관리형 비대위로 그냥 땜질 처방만 하고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랬을 때 사실은 좀 미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민주당의 당 쇄신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국민의힘 상황도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차기 당권 경쟁 구도에 관심이 커지는 분위기인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당 혁신이 출범 카드를 꺼내 들었거든요. 특히 공천 시스템을 손보겠다 이렇게 여러 번 말을 했는데 이 대표의 의중을 둘러싸고도 좀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요? 예, 굉장히 선제적으로 치고 나왔죠. 예.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본인의 당권 지키기입니다. 예, 지금 벌써부터 이준석 대표 이 조기 퇴진론 얘기 나오고 있고 뭐 해외 유학설까지 나오고 있고 지금 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선가 지금 분위기를 막 그렇게 끌고 가고 있는 거죠. 뭐 일각에서는 그게 결국은 윤핵관 아니겠느냐, 예. 뭐 이제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뭐 윤핵관들 입장에서는 정권도 바뀌었고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 중심의 국민의 힘을 좀 만들고 싶겠죠.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이준석 대표 안 그래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핵관들하고 갈등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예. 대표를 이제 그 윤핵관 중에 누군가 하거나 아니면 윤핵관과 가까운 누군가를 이제 당 대표로 올리는 그런 이제 과정을 빨리 지금 어떻게 보면 실행을 하고 싶은 이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거를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최대한 지금 막아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이 하나 있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그거하고 또 연관이 되는 문제인데 차기 총선 과정에서 그 이른바 윤핵관 공천이 예. 이루어지지 않도록 특정 계파에 의한 공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어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 의도도 지금 함께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혁신위원회에서 지금 공천 시스템을 손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 얘기는 결국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뭐 계파가 딱히 없죠. 예. 그러니까 자기 계파를 만들 정도로 뭐 정치가 지금 정치를 오래 한 그런 상황도 아니고 또 그동안에 정치를 하면서 자기 계파를 만든다거나 그런 거에 별로 신경을 쓰진 않았던 그런 바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또 자기 정치 목표가 있잖아요. 그죠? 예. 다음번에 대통령 출마도 하고 싶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 차기 총선 당내 그 공천 과정에서 윤핵관 중심의 그런 공천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본인의 당내 입지는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러면 차기 경선 과정에서 불이익을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까지 다 계산에 아마 넣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그 윤핵관 공천까지 막겠다. 그래서 이제 선제적으로 이제 카드를 던진 건데 이게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 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건대는 이것도 암암리에 상당한 그 내부 갈등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당내 입지 그리고 당권을 지키기 위한 이준석 대표의 선제 공격이었다란 말씀이신데 글쎄요 앞으로 이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중도 사퇴설에 선을 그은 상황이고 성상납 의혹 논란에 대해서도 앞으로 또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일단은 이 대표의 거취와 관련해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좀 들어봐야겠네요.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의 행보가 그침이 없습니다. 일단 대선 지선 두 번 다 승리했고 또 일각에서 나왔던 여러 설을 다 거부하고 내년 6월까지 임기를 마치겠다 이렇게 하면서 가장 집권당에서 뜨거운 공천을 그 전에 자기가 일종의 좀 손을 보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제 이제 내년 6월에 뽑히는 당대표가 차기 총선에 공천을 하게 되는데요. 예. 그 전에도 한번 이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오픈 프라이머리로 제도화하겠다 이렇게 해서 한번 시도를 했는데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그 공천에 엄청난 압력을 넣고 거기에 추천을 하게 됨에 따라서 흔히 말하는 옥새 사건이 터진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지방선거 공천에서 나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시험을 보고 그런 자격을 하는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예. 어차피 국민의힘도 지방선거 공천에서 국회의원들의 힘 이런 것 작용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지방선거 후보 중에서 이 정가 사실이 많은 사람 이런 거 훨씬 더 야당보다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물론 뭐 지방선거에 승리를 했습니다만 공천 자격을 보면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정말 진정한 정당 여야를 떠나서 다 이 공천 시스템을 좀 더 제도적으로 그리고 중간에 어떤 사천이 일어난다든가 사전에 막
이 탈락시키는 제도를 최대한 방지하는 그런 제도를 만든다면 여야가 또 따라 배우게 되니까 이준석 그런 대표의 그런 시도가 저는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예,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명 윤핵관 그리고 이준석 대표 간의 당권 경쟁이 가열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이 인물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안철수 의원 이야기인데 5년 만에 다시 여의도에 입성을 했거든요. 역시 이 삼각구도라는 변수가 또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뭐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또 안철수 나름의 또 어떤 계산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예. 어차피 지금 국민의힘하고 이제 합당을 한 마당에는 국민의힘에서 당대표도 하고 그리고 뭐 공천 과정에서 얼마간은 영향력을 좀 행사해서 뭐 자기 지분이랄까 자기 계파도 어느 정도 좀 이제 확대시키고 그런 걸 통해서 다음번 경선에 좀 대비하는 그런 이제 아마 트랙을 이제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뭐 적지 않은 걸 포기했죠. 예. 행정부에서 뭐 어쩌면 총리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 기회도 이제 스스로 거부를 한 거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여기에 이제 최고의 이제 승부수를 이제 걸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결국은 이제 당내에서 이제 얼마나 지금 현재 있는 의원들 사이에서 지지를 많이 확보해 내느냐. 그것이 이제 관건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데 뭐 대체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당권도 보면 이 차기 대권하고 또 연관 지어서 많이 또 이렇게 결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본인의 어떤 입지 또 지지율 관리 이런 거를 좀 잘 해야 될 거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처음 출마하면서 사실은 뭐 새로운 정치, 새 정치 얘기했지만 별로 성과가 없어서 뭐 별로 이렇게 반향이 없었던 바가 있는데 그러니까 안철수가 생각하는 뭐 어떤 새로운 정치 말고 또 다른 어떤 그 정치적 비전 그런 것을 좀 확고하게 좀 보여줄 수 있어야 될 거다. 그리고 차기 어찌됐건 정권 재창출과 관련한 예. 그런 비전도 함께 제시할 수 있어야 차기 당대표로 선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향후 국회 상황도 전망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선거에서 승리한 만큼 전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움직임이 포착되는데 후반기 국회 원구성과 관련해서 벌써 법사위원장을 둘러싸고 여야가 벌써 갈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구성 줄다리기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법사위원장이 법안을 저지하거나 뭔가 시간을 상당히 지연시킬 수 있는 이런 나름의 상은 역할을 하게 하는 이 특권을 없애야 되는데요. 이걸 완전히 못 없앤 상태에서 여야가 이걸 넘기려고 하니까 이제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야가 가능한 빨리 해결해야 될 건 이 특권을 없애기로 약속한다면 여당이 가지든 야당이 가지든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처럼 국회 선진화법이 121석을 가지고 있으면 여야를 불문하고 법안을 1년 이상 저지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실제 이 법사위원회의 특권만 없앤다라고 합의하면 뭐 야당이 갔든 여당이 갔든 하나의 규정으로 관례로 협상할 것이 아니라 국회 내부 규정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정착시키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저는 그런 행태에서 이 개혁을 약속한다면 야당이 그 전에 약속했던 거 그냥 지키는 게 좋다. 무리하게 끝까지 원구성을 가지고 쓸데없는 전국의 갈등을 일으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굉장히 이제 바람직한 방향에 예.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실은 아마 좀 제가 보건대는 원구성 협상이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계속 우리가 얘기를 했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이 연이은 이제 선거 패배 이후에 지금 내부적으로 대혼란에 지금 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제가 보건대는 당론을 정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예.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구성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외부에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뭘 저걸 가지고 저렇게 오랫동안 협상을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나름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 위원장 자리 또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고 또 이제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 특히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약간의 상원 비슷한 그런 이제 기능을 하다 보니 더욱 더 이제 치열할 수밖에 없는 거고 더군다나 이 뭐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야당 준비를 굉장히 철저히 해온 바 있지 않습니까? 검수완박 입법부터 시작해서 다 했는데 법사위원장까지 가지고 있어야 좀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그래서 이 지금 이번에 지방선거 패함으로 해서 더욱 더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이 자리를 내놓기가 좀 더 어려워진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구성 협상은 지금 상당히 좀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고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도 이 치열한 공방전 당분간 더 전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저희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